잘 본 친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못 본 친구는 기억이 납니다. 완성. 예. 예를 들어 실장. 예를 들어 가정.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그까지 체크를 안 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아니요. 민우, 네, 준비됐나요? 한번 좀 풀고. 뭐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기요. 자, 시작합시다. 자, 광합성 한번 보자. 자, 우리 생물책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필요한 내용과 필요 없는 내용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은 참고 자료를 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죠? 자, 광합성. 자, 저번에 공부했던 거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먼저 저번에 배웠던 거 한번 오버랩 시켜보자. 저번에 배웠던 것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물과 반응시켜서 C6H12O6로 만들고 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 빛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눌렀나? 눌렀나? 녹화되고 있군요. 자, 요 반응에서 일단 역할이 있는데 요 탄소는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탄소원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탄소를 제공해 준 거고 물은 무엇을 제공해 준 거야? 수소원을 제공해 준 거야. 수소를 제공해 준 거야. 그래서 물에서 수소만 광합성 과정에 뺏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포장소에 들은 수소 있죠? 요거는 물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요. 잘라내서 수소만 뺏는단 말이야. 산소 필요 없어. 나가. 그래서 요 산소는 밖으로 빠지는 부산물인데 이 산소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 물로부터 비롯됐다고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물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물에서 바로 산소를 뺏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시험한다면 물에 있는 산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를 해놓으면 산소가 방사성을 뿜뿜하고 뿜어내겠죠. 그래서 이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영록체로 진행돼요. 그렇죠? 저번에 했던 겁니다. 이거. 영록체도 진행되고 아까 말했듯이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물질을 합친 거지. 그러니까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그렇죠? 동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궁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야. 그래서 에너지의 변환 과정인데 이때 변환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포장 속에 저장되는 것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합성이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걸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 불러요.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 부르는데, 자, 광합성의 3대 요인은 첫 번째 CO2의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도 필요해? 물도 필요해. 근데 물은 광합성의 3대 요인에서 제외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든 광합성에서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광합성하는 세균 같은 경우는 수소 원으로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소나 황화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래서 얘는 필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물론 녹색 식물은 얘를 필요하지만 광합성 세균은 수소원으로서 얘를 쓰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필수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의 3대 요인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CO2 농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광합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서 바로 효소의 활성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온도란 말이야. 그러나 요 온도 그때 설명했냐 아니냐? 했어요? 네. 하셨어요? 언제요? 자, 그럼 네. 이거 어떤 분이? 환경. 자, 그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2 농도 한번 보자. 여기 X축 있죠? X축이 CO2 농도야. CO2 농도고 요게 광합성이야. 광합성 속도인데 이렇게 CO2 농도에 따라서 광합성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알아보기 위해선 온도나 빛은 최적 조건을 맞춰주는 거야. 최적 조건을 맞춰주고 온도만 CO2만 변화시키면서 광합성의 속도를 보는데 CO2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속도를 증가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CO2 이용해서 포장을 만드는데
CO2를 가지고 포장을 만드는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효소야. 근데 효소가 무한히 존재하나? 아니겠지. 효소의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의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CO2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속도 증가가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치가 존재한다. 이때는 모든 효소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효소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효소가 포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효소가 포화됐다는 이야기는 모든 효소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올 워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CO2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지. 그렇죠? 오케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온도 한번 보자. 온도. 자, 여기가 온도가 되고요. 여기가 광합성입니다. 그럼 얘는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광합성 양을 체크를 할 거야. 그렇죠? 그럼 나머지 CO2나 그 다음에 빛이라든가 이거는 최적적으로 만들어주고 온도만 변화시키면서 광합성 양을 측정을 할 거야. 이러면 대체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속도가 증가해야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오히려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합성을 진행하는 실제 일본 효소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효소가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체온과 비슷한 약 35에서 40도에서 광합성을 최고로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 효소의 구성물이 뭐야? 단백질.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단백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성. 단백질이 변성돼.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효소 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민우, 예, 잠꼬대 잘하셨고요. 자, 그래서 온도하고 CO2 맞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이제 빛인데 저번에 빛이라고 하는 것도 했어요. 빛이라고 하는 건 했는데 이 빛에 관련돼서 두 가지 공부했어요. 하나는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뭘 공부했어? 파장이라고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색이 먼저 보자. 자, 빛의 색이, 자, 그래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렸고요. 우리는 빛의 색이야. 자, 빛의 색인데, 자, 빛의 색을 셀수록 광합성 속도는 어떻게 되냐고 볼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식물체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염록소라고 하는 색소인데 그 색소가 무한히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는데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 이때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서 광포화점의 이상을 주게 되면 아무 의미 없다. 왜? 염록소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모든 염록소가 포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모든 염록소가 다 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빛을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설명해요. 이거 저번 주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빛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보자. 전에 하자가 말했는데, 자, 빛의 파장을 한번 보자. 날미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다 놓쳤을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생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막 머리 싸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만 충실하게 잘 들으면 성적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집중 안 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복습할 때도 굉장히 수월해요. 다 어느 정도 내용을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쉬운데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책을 보려면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요. 그럼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로 한계가 있어요. 요번에 시험 봐도 알잖아. 그렇죠? 암기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거기에 응용을 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거지 암기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호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시고요. 민호, 나들이 마시고 집중합니다. 자, 빛의 파장인데,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파장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빛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죠.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빛을 이제 파동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바로 파장이라고 해요. 자, 파장이라고 부르고 요 빛의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색깔의 차이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길다. 그럼 적색이 돼요. 이거 좀 지금 그냥 말로 쓰자. 그림을 그리지 말고. 자, 파장이 길면 뭐를 장파장이라고 부르고요. 장파장이라고 부르고 파장이 중간 정도면 중파장이 돼요. 파장이 짧으면 뭐라고 부를까? 단파장이라고 부르고. 단파장 이렇게 부르고 파장이 길고 짧고 길고 이렇게 바뀝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 파장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눈에는 뭘 느껴져? 색깔을 느껴져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요. 이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요. 이거 전부 다 우리 눈에 들어온 파장의 차이 때문에 그래. 색깔을 보는 거야. 물론 정록 생명은 그 무슨 색깔이야? 회색이요. 이거 무슨 색깔이야? 회색이요. 그러겠죠. 생명은 적색과 녹색 무슨 색깔로 보여요? 회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파란색 뭐죠? 아주 제가 녹색으로 가지마. 녹색 때 정록 생명. 그래서 녹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면 녹색 그라운드 아니요 회색 그라운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뭐야? 빨간 색깔. 무슨 색깔? 회색. 붉은 악마? 회색 악마. 그렇죠? 그다음에 신호등도 구분 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기 파장이 길고 짧은데 파장이 길면 색깔이 적색이 나타나요. 적색광이 되겠죠? 자, 적색광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중파장이면 녹색이 돼요. 녹색이나 노란색이 되겠죠? 파장이 짧으면 청남색이 돼요. 청남색, 이걸 한 글자로 자색이라고 써요. 그래서 청남색 또는 자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붉은색 파장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청남색 파장 자색까지만 볼 수 있어. 이거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적색 파장보다 파장이 더 길어? 그러면 이게 적외선이 돼. 적외선이 돼. 우리 눈에 안 보여. 적외선이 되고 안 보여. 인프라레드라고 부르죠. IR 소리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단파장이면 역시 우리 단파장보다 파장이 더 짧은 우리 눈에 안 보여. 뭐라고 그러죠? 자외선이라고 부르고요. 울트라 바이올렛에서 UV선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시광선이라고. 자 그러면 주로 식물이 이용하는 파장도 역시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을 식물체가 이용이 되는데 그러면 빨초초 파남보 온난파초 노즈빨초에서 어떤 파장을 주로 잘 이용할까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건 아주 쉬워요. 아주 상식으로 봤을 때 식물의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식물의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눈에는 얘가 무색으로 보여? 초록색으로 보여. 왜 그러냐면 태양빛이 물론 완벽한 연속 스펙트럼 아닙니다만 빨초초 파남보 5만 가지 파장이 다 섞여 있어요. 여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무슨 빛이야? 초록색 빛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얘가 초록색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럼 초록색 빼고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초록색은 식물체가 반사시켜버려요. 왜 이건 버려요? 근데? 그걸 원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얘는 왜 녹색을 안 써요라고 하면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현상을 관측하는 거지 왜 식물체가 이렇게 진화했을까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사시키고요. 여기 청남색하고 적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광합성을 이용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할 큰 명제는 바로 뭐냐면 식물체가 광합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파장은 단파장하고 장파장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변함없는 명제야. 근데 이거에 관련된 실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이거는 원리고요. 그 실험을 이제 보면서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서서 안 다치더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자, 뭐 문제 한번 보자. 먼저 첫 번째가 엥겔만의 실험이에요. 저번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엥겔만의 실험.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서 내가 현아한테 물어봤어요. 저번에 어디까지 했니? 노트 좀 보자. 노트 딱 보여줘. 근데 노트 풀이가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you are smart girl. 그래서 똑똑한 걸.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껌을 하나 줬죠. 예, 그래서 노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You are smart girl 해서 껌을 하나 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렇게 껌 뺏어 먹어야지 하고 눈이 뻘겠는데 뺏어 먹지 마시고요. 자, 엥겔만의 실험인데 이 엥겔만의 실험 뺏어 먹지 마. 뺏어 먹지 마. 자, 좋은 정보 감사. 자 보자. 여기 엥겔만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주로 이용하는 파장이 어떤 파장이다? 단파장과 장파장만 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험으로 설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엥겔만은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핵함을 여기다 쭉 분포시켰어요. 여기다가 핵함을 쭉 분포시켰습니다. 핵함을 이렇게 놓고 핵함은 광합성하는 조류예요. 그 다음에 얘네한테 빛을 주는데 똑같은 빛을 주지 않고 빛의 파장 각기 달리 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빨간색 파장, 이쪽에는 초록색 파장, 이쪽에는 보라색 파장을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른 파장 준 거야. 예? 그래서 각기 다른 파장을 준 거야. 그럼 이 실험에서 조작변이는 뭐야? 빛의 파장이야. 다 똑같고 얘는 빛의 파장만 서로 다르게 다른 거죠. 그러면 서로 각기 서로 다른 빛의 파장에 의해서 광합성하는 정도가 다를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 누가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누가 광합성 잘할 거야. 근데 광합성을 누가 잘하는 어떻게 확인했냐면
물론 이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포장의 양을 측정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다 달라놨어요.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을 분포시켰는데 이 호기성 세균은 무엇을 좋아하는 세균이다?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에요. 그러면 광합성을 열심히 했다면 그 결과 산소의 발생량이 많을 것이고 이것들이 산소가 많은 쪽으로 몰리겠지. 그렇죠? 근데 결과를 보게 되니까 양쪽 귀퉁이로 이렇게 몰려든 거야. 그러면 양쪽 귀퉁이로 호기성 세균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양쪽 귀퉁이에서 광합성을 훨씬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붉은색 파장, 장파장과 보라색 파장, 단파장, 청남색 파장을 받은 이쪽 핵함 쪽에서 광합성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산소가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쪽 귀퉁이로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시험이 걸리는 바로 거야. 아, 광합성 할 때 주로 이용하는 파장보다 적색 광하고 청남색 광을 주로 이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결론낼 수 있겠죠. 이게 원리고 이게 적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 모르는 친구도 이거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외우려고 덤벼드는 거죠. 양쪽 기둥에 물려들어 외워 이렇게 한다. 그럼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하자. 앵겔만의 시험. 자, 그 다음에 스텝업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자, 이번에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할 텐데 두 가지야.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요.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하나는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다.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파장별로 이렇게 쪼갠 거를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분광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거냐면 이 빛의 파장별로 분리했을 때 과연 식물의 엽록소, 그러니까 엽록체는 어떤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할까요?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흡수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빛의 파장이야. X축이 빛의 파장이고 여기가 장파장이고 여기가 단파장이야. 진짜 단파장이야. 그 다음에 이 Y축이 뭐냐면 흡수율이야. 흡수율이야. 그래서 어떤 파장을 엽록소가 가장 잘 흡수할까를 본 거야.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 엽록소는 어떤 파장 가장 잘 흡수할까? 장파장하고 단파장을 잘 흡수하니까 그래프가 있다고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장파장하고 단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장파장이고요. 여기가 단파장이야. 단파장이고 그 다음에 작용 스펙트럼은 어떤 파장을 받았을 때 광합성을 제일 잘할까? 이걸 묻는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흡수를 잘하면 광합성도 그만큼 잘 이용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다는 보장 없잖아. 얘가 흡수만 할 뿐이지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잘 흡수해?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얼마나 잘 활용해? 얼마나 잘 이용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Y축이 광합성 속도를 보는 거야. 여기가 광합성 속도를 재는 거야. 근데 식물의 엽록소가 장파장하고 단파장을 주로 잘 흡수해. 그럼 실제로 그 흡수한 것만큼 광합성도 그만큼 잘할까를 본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이것도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론 내린다면 식물체가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이 뭐야? 장파장하고 단파장을 주로 잘 흡수해. 가장 잘 이용하는 파장이 뭐야? 장파장하고 단파장을 가장 잘 이용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두 개의 실험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엽록소가 있으면 빨주, 노초, 파남보를 동시에 쫙 째주면서 흡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엽록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만 쫙쫙 흡수하고 중파장을 흡수하지 않아요. 근데 작용 스펙트럼 보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과 거의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 어디서 차이가 있어? 여기 봐. 여기. 여기 어디 올라가 있지? 이거 뭐야? 얘는 중파장도 광합성이 좀 이용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떤 결과에서 차이 나냐?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 나냐면 얘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동시에 쫙 째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만 흡수해요. 근데 얘는 빨간색 파장만 쫙 째주면서 광합성 얼마나 체크하는 거고 중파장만 쫙 째주면서 광합성 얼마나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때는 중파장만 쫙 째주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중파장도 일부 흡수해서 광합성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거야. 여기서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저번에 내가 엽록소 설명할 때 주색소, 보조색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그렇죠? 보조색소 뭐냐면 주색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일부 파장을 흡수해서 주색소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그랬었지. 그렇지? 바로 여기 그래프가 중간에 볼록하고 올라온 이유. 이것이 바로 보조색소. 보조색소가 중파장을 흡수해 줍니다. 중파장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여기가 볼록하게 어느 정도 광합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만약에 딸기를 좋아한다 치자. 그러면 바나나, 딸기, 뽕도 같이 주면 내가 좋아하는 딸기만 먹어. 그렇지? 근데 아무도 주지 않고 바나나만 준다면 어떡할까? 선택이 여지없이 바나나를 어떻게든 조금씩 먹을 거 아니야. 배고프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다른 거 주지 않고 중파장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색소가 중파장 흡수해서 광합성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그래프의 차이점 이해하겠죠? 이게 바로 보조색소가 중파장을 흡수해줄 거야.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했을 때 이 보조색소, 안타나색소라고 하는 것은 주색소가 주로 흡수하지 못하는 일부 파장이 계속 흡수해서 주색소를 모아준다고 했어. 이렇게 여기 주색소가 있으면 여기 보조색소들이 이렇게 존재해서 이 주색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일부 파장을 얘가 흡수해서 얘가 쓸 수 있게끔 모아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물체에게 어떤 이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합성 효율을 높여줄 것이고 두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만약에 이 빛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빛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식물체 온도를 높일 거야. 체온을. 그렇죠? 얘를 이렇게 해서 흡수해서 직접 광합성 이용하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조색소라고 하는 것은 중파장을 흡수해요. 그래서 광합성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광합성 효율을 높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체온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보조색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빛의 파장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빛의 파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광합성 과정을 이제 좀 더 면밀히 한번 보자. 자, 광합성 과정을 이제 면밀히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반응해서 C6H12O6 그다음에 O2 이제 반응해 아까 썼듯이 그다음에 여기에 빛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빛에너지가 들어가요. 자,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쫓아와봐요. 그냥 저절 쫓아오면 돼요. 중간에 놓치지 않구만. 쫓아오면 다 이해됩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장을 만드는데 빛을 쬐줘요. 그럼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공기 중에 CO2가 있어요. 그렇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 공기 중에 글루코스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 아니요. 절대 안 만들어져. 우리 몸에서, 우리 생체 내에서 CO2가 H2 같은 허접한 물질 가지고 글루코스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생물체 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just one 하나밖에 왜 H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뭐가 필요해? H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식물체라면 CO2가 X를 받은 다음에 빛을 받아서 여기다 빛을 쬐주는 게 아니야. 그 빛을 내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이 거죠. 선행이 아니야. 그래서 이 광합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안 바르는데요. 그렇죠. 명반응하고 안 반응. 하나는 명반응이고요. 하나는 안 반응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명반응 밝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이제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뭐 라이트 리액션이 좀 합니다. 명반응 밝은 명자. 얘는 뭐야? 어두운 암이죠. 다크 리액션. 또는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이라고. 빛에 의존하지 않는 반응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명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고요. 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온도가 적합해야 돼요. 이 두 가지야. 그래서 광합성의 3대 요인에서 CO2 농도, 빛, 온도인데 빛이 없으면 명반응이 진행이 안 돼요. CO2 온도가 적합하게 되면 암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합쳐서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라나에서 일어나요. 저번에 설명했었죠? 그라나 뭐야? 힐라코이드. 그치, 틸라코이드 갖고 있고 얘는 뭘 갖고 있다? 영록 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건 없어요. 얘는 영록소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보자. 자, 명반응. 자, 명반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 명반응은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비대에너지 있죠? 이 비대에너지를 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생물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 그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두 개인데 몰라도 좋아. 얘는 ATP라고 하는 것과 NADPH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근데 NADP라고 하는 건 고유명사야. 그냥 효소 이름이고 NADPH에서 요 H는 그냥 수소 말하는 거야. 얘는 수소를 붙들어주는 어떤 효소 이름이야. 어미노만 조효소인데 그냥 효소로 얘기하자. NADP는 효소 이름이고 수소를 딱 붙드는 거야. 수소를. 이 수소가 어디에서 비롯됐어? 그렇지, 물에서. 물을 빠삭 쪼개. 그래서 물에 있는 수소를 딱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이 수소 속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지. 자, 이거 한번 개념을 보자. 그러면 ATP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쓸 수 있는 에너지야. 그럼 NADPH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NADP야. 내가 수소를 붙들고 있는데 수소 속에는 전자가 있어. 이 전자가 들뜬 상태의 전자야. 그럼 들뜬 상태의 전자라는 얘기는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떨어지면 뭐가 발생해? 얘는 에너지 많이 갖고 있지. 그쵸? 바닥 상태의 전자가 떨어지면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때 에너지 이용하는 거야. 그쵸? 근데 그 전자가 떨어질 때 한꺼번에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생해요. 몸에 불이 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들이 키 순서대로 쭉 들어서 있으니까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나보다 키 작은 애 이렇게 쭉 돼 있어. 그래서 들뜬 상태 전자를 넘겨준 거야. 그럼 얘가 받아서 똑 떨어뜨려. 에너지가 발생해. 똑 떨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씩 만들어내. 그걸 이제 전자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물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만든 다음에 안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트로마에서 진행됩니다. 안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진행되고요. 스트로마에서 진행되고요. 얘는 6분자의 CO2를 모아서 뭘 만듭니까? C6H12O6를 만듭니다. 그럼 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 바로 여기서 생물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 있지? 요게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식물이 광합성 산물인 글루코스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전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명반응이 일어나야 돼. 명반응이 일어나야지 그 뒤에 이어서 암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빛이 제공되지 않으면 식물이 광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반응이 선행이 안 되니까 뭐야? 광합성 못하겠지. 그렇죠? CO2가 공급이 안 되면 암반응이 진행이 안 되니까 광합성 못하겠지. 온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명반응이 진행돼도 암반응이 진행이 안 되겠지? 결국 글루코스를 못 만든단 말이야. 그렇죠? 명반응엔 암반응이야. 그럼 우리가 원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리의 적용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고 노트만 보고서 달달달 암기하죠. 그럼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이렇게 보자. 자, 박스 이렇게 그렸어요. 박스 이렇게 그리고 1, 2, 3 이렇게 주고요. 이건 뭐냐면 어떤 밀폐된 자 여기 조는 친구 이제 분이 하나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점을 찍겠죠. 자, 식물이 있어요. 자,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을 밀폐된 공간에 넣어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야. CO2하고 빛의 세기를 변화시켜줄 거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 서드 스테이지에서 환경을 바꿔줄 건데 이게 만약에 뭐 12시간에 치자. 12시간 단계 이렇게 볼 건데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식물한테 CO2는 공급을 했어요. CO2는 주고 빛을 주지 않았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식물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CO2를 주지 않았어. 그 대신에 빛은 줬어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서드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CO2는 공급하고요. 빛을 주지 않았어. 3에서 광합성. 그렇죠. 봐. 여기서 이 Y축이 포도당의 생성량을 본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하겠죠. 1번과 3번은 똑같은 환경인데 왜 1번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왜 3번에서만 포장이 생성되는 거야? 지금 1번을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1번과 3번은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 비밀은 너 어디에 숨어 있어? 2번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그렇지.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2번 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명반이 일어날 거야. 명반이 진행되어서 ATP와 NADP를 생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번 단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암 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CO2가 공tem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유가 명반응이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원리고 이게 적용이야. 근데 이번에서는 왜 증가 안 하나? 명반응이잖아. 영반응은 안 늘어나.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민우의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는 샘플이죠. 자, 명반에서 만들어진 것은 뭘 만들어? 글루코스 만든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 ATP하고 NADPH 암반응을 준비할 수 있는 재료만 준비하는 거야. 그렇죠? 맞죠? 글루코스 안 만들어져. 글루코스는 암반에서 만들어져. 그렇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민우가 했던 질문은 수업을 띄엄띄엄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샘플입니다. 예? 뭐야? 제가 그래서 파란색이 뭔지를 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수업을 건너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얘가 이렇게 글루코스가 만들어졌다가 갑자기 광합성 속도가 급격히 저하된 이유를 발견됩니다. ATP가 생성되게. 그렇죠. 이때 명반응의 산소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고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조건을 CO2도 주고 빛도 줬다고 치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해되죠? 요게 원리고 요게 적용이야. 그렇죠? 이것만 알아서 이거 문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다 이해하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명반응, 암반응. 자, 이해했죠? 안 반응은 빛이 있어도 되는 거죠. 이거 페이크가. 아니 얘는 명반응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있게 되면 명반응과 암반응이 순차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겠죠. 같이 일어나겠죠. 진짜 꼭 어두워야 되는 게 아니네요. 예. 이름에서 좀. 그래서 암반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영어로 지나가는 반응 설명드렸는데 이놈 같은 영어를 못하니까 못 알아듣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Light Independent Reaction. 상관없구나. 그렇죠. 어쨌든 영어를 잘하죠. 여러분 편집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식물 한번 보자. 자, 식물. 자, 식물은 광합성도하고 세포호흡도 하죠. 광합성도하고 세포호흡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요. 세포호흡은 반대로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죠. 이렇게. 그렇죠? 분해하고 이 광합성이 진행되면 CO2를 어떻게 할까? CO2를 흡수할 거야. 그렇죠? 세포흡이 진행되면 CO2를 어떻게 할까? CO2를 방출하겠다. 맞죠? 맞잖아. 맞나요? 맞지? 맞습니다. 맞지? 성우 맞지? 누가 성우지? 예성호 얘가. 얘가 성우예요. 얘가 성호예요. 얘가 성우. 뭐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지. 자, 보자. 요건 CO2 흡수가 되고요. 요건 CO2가 방출되는 거야. 요건 이해할 수 있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낮에만 일어나. 얘는 언제 일어나? 아 문제. 항상 얘는 항상 일어나. 항상.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무조건 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한다. 얘는 밤이나 낮에 무조건 해요. 얘는 낮에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낮에 그 식물의 기체 추출을 봤더니 결과적으로 얘는 CO2를 흡수하는 반응만 일어나요. 그러면 낮에 CO2 흡수하는 것만 눈에 보인다면 이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세포는 하지 않습니까? 아니겠죠. 얘는 광합성도 하고 세포도 하는데 누굴 더 많이 하냐?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CO2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깜깜한 밤이 됐어. 그럼 얘는 CO2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봤을 때 세포호흡이 압도적으로 많고 광합성은 뭐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맞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중학교 버전이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겠지? 잘 생각해. 어렵지 않아.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개념이고요. 적용의 문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릴 거 있고요. 이쪽 x축이 빛의 색이야. 빛의 색이고 y축이 0을 기점으로 이쪽은 CO2 흡수. 뭐야? 광합성한 게 아니야. 이쪽은 CO2 방출이야. 자,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식물 넣고서 밀폐시켜놓고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면서 이 식물한테 CO2가 들어가는지 빠져나오는지 체크할 거야. 빛의 출입량, CO2의 출입량을 체크를 할 거야. 어렵지 않아. 잘 따라오기만 해요. 그러면 원리가 이해됩니다. 이게 원리야. 적용이고. 자, 빛을 전혀 주지 않았어. 이 식물 뭐만 할까? 방출. 세포만 하니까 CO2 방출할 거야. 주신 만큼 방출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식물은 세포 호흡량이 얼마야? 90이야. 그쵸?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거의 안 변해. 그쵸? 거의 안 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어. 그랬더니 CO2 방출량이 점점 줄어요. 그리고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더니 호흡량이 감소하네. 맞아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지. 얘는 세포 호흡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뭐야? 광합성 이제 시작한 거란 말이야. 단지 우리 눈에는 CO2 방출은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광합성을 하고 있어. 단 광합성량보다 세포 호흡량이 더 많은 뿐이지. 그렇죠? 그 다음 빛의 세기를 더 증가시켰더니 어느 정도가 되니까 빛의 출입이 없어. CO2 방출도 안 하고 흡수도 안 해. 그럼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식물이 죽네?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이게 왜 기체 출입이 없어? 방출하는 건 그렇지. 이때는 CO2의 흡수량하고 CO2 방출량이 어떤 거야? 방출량이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같아. 즉 광합성량과 세포량이 같아. 그래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보상점이라고. 그럼 보상점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몇 번 올까?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그렇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시비 털어요. 선생님, 날씨가 맑았다 그랬다 맑았다 그래서 하루에 12번 맞아 죽죠? 일반적으로 2번씩 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냥 봐봐. 자 그래프 보자. 자 빛의 더 증가시켰어. 그랬더니 드디어 흡수한 게 보이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흡수할 때는 최대치의 양이 바로 이 정도라는 얘기야. 우리 이때 빛의 색을 우리 뭐라 부르지? 광화점이죠. 이해가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자, 광파점이고요. 자, 광파점에서 CO2 흡수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자마자 100. 이제 잘 따져봐.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렵지 않아. 모르면 이제 빡치는 건데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 광파점에서 이 식물이한 실제 총 광합성 양은 얼마일까? 190. 그렇지, 190이야. 100이 아니야.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친구도 나중에 떠서 100 아니에요? 쇼트도 100 했잖아요. 막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한다고? 190이야. 그렇죠? 190이야. 왜 그러냐면 총 과정이 왜 190이냐면 우리 눈에는 100만 보이지만 실제로 뭐야? 90만큼 방출에 흡수하는 양은 100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남는 순이익이야. 그래서 얘는 광합성 190만큼 했어. 90만큼 소비했어. 글루코스를. 그렇죠? 그럼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스를 만드는 거잖아. 세포분 분해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190만큼 했지만 90만큼 소비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요 100. 요거는 순광합성량이야. 순광합성량. 순광합성은 얼마니까? 100이 되겠죠. 순광합성량을 다른 말로 외관상 광합성량이라고 해요. 외관상 광합성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00이야. 그러면 이 순광합성량이 무엇에 비례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자. 안에 어떤 식물이 있는데 보상점보다 더 적은 빛을 줬어. 이 식물 어떻게 될까? 결국 죽겠지. 왜? 광합성량보다 세포량이 더 많아. 그렇죠? 죽겠지. 보상점만큼의 빛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 그 살아는 식물은 있겠죠. 살아는 그죠? 생존만 한 거야. 저 버티는 거야 그냥. 크지도 못해. 그냥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상점보다 더 큰 빛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존할 수 있어. 얼마만큼? 요거만큼 생존할 수 있지. 남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생존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순광합성량, 외관상 광합성량, 순광합성량, 외관상 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의 실제 생장량에 비례해요. 콩나물은 그럼 어떻게 그 콩나물요?
콩나물. 콩나물은 다 덮고 하잖아요. 네. 그럼 걔네는 어떻게 커요? 그 기체는 출입하죠. 기체 출입할걸요? 기체 출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콩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에서 그 콩 안에는 이제 거의 영양분이 다 빠지죠. 콩나물에 있는 콩은 별 영양분이 별로 없습니다. 요 계속 이어갑니다. 얘는 주거, 얘는 생존, 얘는 생장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요. 여기 나처럼 키가 큰 나무가 있어요. 소금 아니에요, 소금. 아니요, 일단 나무야. 자, 계속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원천이만큼 키가 작은 나무가 있어요. 네? 나처럼 키가 큰 나무, 예, 원천이만큼 키가 작은 나무 있어요. 일어서면 안 돼요, 원천이. 앉아있어. 자, 여기 키가 작은 나무, 원천이 키가 큰 나무 나야. 그럼 햇빛이 비친단 말이야. 자, 햇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내가 앞에 가리고 있으니까 여기 뭐가 됩니까? 그늘이 생기겠지, 그렇죠? 얘는 햇빛을 많이 받겠지. 얘는 햇빛 조금밖에 못 받아. 그래서 햇빛을 많은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해요. 양지식물. 엄청 스승의 그림. 그럼 얘는 무슨 식물일까? 음지. 음지식물. 음지 저거. 음지식물. 음지. 양지식물, 음지식물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봐봐. 양지식물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음지식물은 햇빛 잘 못 받으니까 음식물은 살까 못 살까? 못 살아요. 근데 원래 못 살는데 얘가 어때? 살아요. 잘 살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포상자. 자, 얘를 이 파란색으로 쓴 것을 양지식물이라고 본다면 음지식물이 햇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무엇이 더 작기 때문이에요. 영상점이 더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지식물이 이렇다면 음지식물은 세포도 적게 하고요, 광합도 적게 해요. 완전히 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지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음지식물은 햇빛이 적은 상태에서 뭐야? 잘 먹고 잘 버틴다는 거예요. 큰 호도 더 밀어요. 그렇죠. 당연히 광합성량도 적고 세포량도 적으니까. 그러면 적게 먹고 적게 쓴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양지 적게 벌고. 그럼 예. 양지 식물 옆에 양지 식물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한 곳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있다 치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은 양지식물이 지배하게 될까 음지식물이 지배하게 될까? 음지식물. 양지. 결국 음지가 지배하게 돼요. 맞췄다. 역시 생물 보수. 왜 음지가 지배하나 보자. 자, 양지식물, 음지식물이야. 얘가 훨씬 더 잘 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얘네들의 어린 개체가 만들었다 치자. 그래서 양지식물의 큰 애들이 어린애들 못 크게 하는구나.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의 개체가 있다 치자. 이거 양지식물이고 음지식물이야. 근데 어디가 그늘에 있으니까 이 양지식물의 어린 개체는 어때? 생존할 수 없어요. 얘는 살 수 있겠지. 시간 지나면 지금 부모가 지금 자식을 지금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음지식물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키가 큰 나보다도 키가 작은 원천이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원천 좋겠다, 키 작아서 그렇죠? 키가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자, 그래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이해했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숲을 가면 거기는 나무들은 다 인지식물이.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대화 배우는데 극상이라고 배워요. 극상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대체가 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고랭지 나시고래. 채소. 자, 고랭지 채소. 자, 고랭지 채소에서 고랭지가 뭐냐면 높은 지역의 추운 곳이야. 추운 곳에서 재배하는 채소를 말하는 거야. 고랭지 채소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 뭐냐면 배추라든가 무. 감자. 이런 진짜 것들 맞췄다. 감자 아니야? 근데 감자는 잘 안 채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랭채소라 해서 배추하고 물을 주게 되는데 우리 한국을 비유한다면 한계령이나 대관령 같은데 높은 산지에 가서 배추나 물을 주요. 그러면 약간 좀 거짓말 좀 못하면 무가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다음에 배추가 좀 뻥 좀 못하면 배추가 이만해요. 와. 거짓말 이게 좀 뻥을 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 높은 지역에 가서 배추나 물을 주게 되면 굉장히 생장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고랭지 채소는 다른 평지에서 주는 것보다 생장률이 무척 높아요. 고냉지예요, 고냉지예요. 고랭지입니다. 냉지요? 예. 이게 두 번째 글자라서 두 번째 정도 안 되죠. 얘는 생장률이 되게 커요. 자, 이거 고민해보자. 왜
고산지대 가서 기르는 식물들은 생장률이 높을까? 시원한 걸 한번 아니지. 답을 맞추기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높은 곳에 가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실제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나 낮은 곳에 가나 태양과의 거리는 거의 같아요. 그렇죠. 점력이라서 뭐. 만약 그것이 맞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워야죠. 그렇죠? 이처럼 압력이 낮아서 아닙니다. 중력이 CO2 방출량이 적어요. 예? CO2 방출량이 아니고요. P 돼지. 자, 힌트를 준다면 낮에는 평지와 산지의 환경 비슷해요. 일교차가 이거 좀 커요. 산 그거 산 위에 있으니까 햇빛 태양을 더 오래 봐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산이나 나서도 좁자. 아, 근데 산 아래로 그늘을 지는데 산 위는 그늘이 안 지니까. 지금 굉장히 힌트를 이게 줬어요. 커요. 네, 이교차 커요. 그게 답이에요. 작아요. 이교차 커요. 그래서 이 낮에는 뭐 비슷한데 밤에 고냉지 채소는요. 낮에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뭐 영감. 자, 여기 보자. 여기 낮 동안에는 평지하고 고산지대를 비교했을 때 여기 고산지대를 비교했을 때 환경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일조량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평지하고 산지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밤이 되면 땅부터 올라오는 지구 복사력이 덜 받기 때문에 산지는 고산지대죠. 이 고산지대는 기온이 어떻게 될까? 급격히 떨어져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무엇을 잘 못할까? 호흡. 그렇지. 세포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세포호흡을. 그 세포호흡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는 광합성하고 남는 그 포당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포당의 소비 C6H12O6의 소비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던 순광합성량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는 잘 자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나 배추가 뻥 좀 못하면 이만하게 그렇죠? 예. 그럼 그 모든 식물이 다 잘 자라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일교차가 큰 걸 이용해야 되니까 주로 겨울철에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주로 수확하는 무나 배추 있죠? 그런 것들만 주로 재배합니다. 여름 작물보다는. 그래서 고냉 채소 같고 이 고냉 채소는 사이즈도 엄청 큰가? 캔슬에 근데 비타민스도 얘네도 그호흡만 줄이면 모든 과일을 크기가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종백들이. 근데 이거는 일교차가 커야 돼요. 일교차가. 그러니까 기온이 아예 낮아버리게 되면 광합성도 적게 하죠. 그래서 일교차가 크게 해야 되니까. 비닐하우스 역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그건 좀 다릅니다. 자, 요 고냉채소 이해했죠? 자, 이해했고. 자, 그 다음에 식물차 먹자. 와. 다리지 우리나. 내가 이렇게 식물 그렸고요. 내가 이렇게 식물책에 그린 거 맞추고 와, 심지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저는 닭발처럼 생겼어요. 스물이 나를 마시고요. 자, 보자. 자, 다리 두 개, 다리 세 개. 자, 이거 집중. 자, 설명하자. 자, 이 식물책을 하나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 뿌리를 통해서 뭘 흡수할까? 물을 흡수하겠지. 그렇죠? 물을 흡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잎을 통해서 뭘 흡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여기 흡수한 CO2를 가지고 H2를 가지고 뭘 만들자? 포장을 만들겠죠. C6H12O6 글루코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산소는 밖으로 뿜어내겠죠. 산소는 뿜어냅니다. 물론 증사변을 통해서 물을 내뿜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적으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포장을 만들 수 있어요. 포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포장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예요? CH5로 돼 있죠. 또 우리가 만드는 영양소 중에서 똑같이 CH5로 된 성분이 뭐가 있어? 지방. 그렇죠. 그래서 요거 포장을 가지고 모아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지방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무슨 나무콩주, 땅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 만들 수 있어. 지방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야. 문제는 식물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효소도 필요하니까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질서가 없어요. 그렇지. 생명학을 해서 질소를 자, 만들어. 이 단백질은 CHO. 여기서 나오는 게 하워 보시. 자, 잠깐만요. N이란 말이야. 땅에서 흡수하는 거 자, 아니에요, 자, 질서? 잠깐만요.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설명 끊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질소가 필요한데 질소를 받아낼 수 없잖아. CO2가 있으면 질소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 식물이 어떻게 질소를 이용하나 볼 거야. 대기 중에 약 70%가 질소예요. 얘네 흡수를 못해요. 포화등사 질소인데 우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질소인데 참 희한하게 질소는 가장 비싼 기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가장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가서 질소 기체를 사 먹잖아. 그래서 질소를 사 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땡큐 하면서 과자 몇 조각이 넣어주죠. 그렇죠? 실제 우리가 돈 주고 질소 사 먹는 거죠. 여기 뭐 어떤 뭐 과자를 먹는데 어떤 과자를 먹게 되면 그렇죠. 여기 봐봐요. 이거 보니까 얘는 비싼 돈을 주서 감자 알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질소 기체를 산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몇 가지 과자 좀 넣어줬어요. 얘는 무슨 기체 넣었어? 질소 기체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질소가 굉장히 70%고 이 질소 기체는 자, 이거 뺏어먹지 마시고요. 자, 이거 보자. 계속 주목합니다. 화장실에 나오면 안 될까요? 벌써 한 것 같은데. 아니. 네네 저거 멍게 치면 땅에 흡수되잖아요. 그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자. 대기는 70%가 질소인데 질소는 매우 안정기체야 불안정기체야? 안정기체야. 질소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삼중결합. 그래서 너무너무 안정해. 그래서 자율적인 상태에서 그냥 분해가 안 돼요. 그럼 식물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냐? 개꿀 이용도 못해. 흡수도 못해. 이용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식물의 뿌리에 보면 이 질소 기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좀 돼요. 그래서 그 이름만 볼까? 이름이 뿌리혹 박테리아. 우와. 뿌리혹 박테리아 또는 아조토박테리아. 아조토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들이 있는데 이런 세균들이 대균의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무기형 용액을 바꿔준 거야. NO3-나 NH4+ 같은 이온 형태를 바꿔준 거야. 이온의 형태를 바꿔줬다는 게 뭐야? 얘가 물에 녹는다는 얘기지. 물에 녹아서 식물체가 이온의 형태로 얘를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오 박테리아나 아조토 박테리아가 대기의 질소를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요 과정.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질소 고정. 왜 이름이 땅에서 고정시켜요. 왜 고정이라고 부르냐면 이 질소는 뭐야? 공기의 질소가 막 다 되겠지, 그렇죠? 다 움직인단 말이야. 다 움직이는데 이온의 힘들 바꿔주면 얘가 움직입니다. 딱 붙어있단 말이야. 질소 고정이라고. 다시 한번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는 질소를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온의 형태, NO3- 질산이나 암모늄 형태를 바꿔주는 과정은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한여름에 번개가 많이 치면 그의 농사는 풍년이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이 대기적인 질소가 뿌리오 박테리아나 아조토 박테리아에서 이온 형태로 질소 고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기적인 질소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자연 방전. 자연 방전이 뭐야? 번개를 치면 번개를 번개를 많이 치게 되면 이런 식물의 무경류가 많이 늘어나니까 식물의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해. 그럼 사람이 직접 줄 수도 있어요. 하고 싶법을 차례.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뭐야? 질소 비료. 질소 비료. 그렇죠? 우리가 질소 비료를 지금 공대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 질소 비료 대신에 뭐야? 사람의 배설물을 줬단 말이야. 그 배설물이 바로 질소성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 질소 비료 또는 배설물을 죠. 근데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이 농작물의 수확량이 증가했는데 이 질소 성분이 많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질소 비료가 많이 필요했는데 질소 비료를 공장에서 많이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뭘 이용했어? 하버 50을 이용했죠. 그렇죠. 르샤틀리아 원리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면서 평형을 이동시켜서 이 암모의 수능률을 진화시켰죠. 다 배웠죠? 네. 배웠죠? 예. 네. 안 배웠어? 대체로 어떻게 알아?
네? 또 어떻게 알아? 여기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딴 데서. 아, 주소 그러는구나. 자, 이거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 땅속에 묻힌 이런 질산염이나 아모늄균을 식물체가 받아들여서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을 질소동화라고 해요. 와. 질소동화라는 거. 자, 질소동화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식물체에 단백질이 있겠지? 여기 질소가 돌고 돌아서 식물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군가 먹었다 치자. 섭취했어요. 그럼 동물이 먹겠지? 자, 동물이 잡아먹으면 이 동물체 몸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질소는 어디서 비롯됐어? 식물체에서 비롯됐겠지. 그렇죠?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동물이 그냥 있지 않고 동물이 배설하겠죠? 요소. 배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배설물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 형태로 그냥 있을까? 아니겠죠. 여기에 지구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있고요. 이 박테리아 일종의 분해자예요. 그래서 이 배설물들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식물의 거울로 쓰일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동물이 죽었어. 이 동물의 사체가 어떻게 될까?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다시 공기 중에 질소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식물에 거름을 쓸 수 있겠지.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속에 질소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질소는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 식물한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먹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몸속에 질소 동물이 들어왔어. 단백질 구성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우리가 배설물 만약 밖으로 배설한다면 그 배설물에 있는 질소가 박테리아에서 분해돼서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다시 식물에 거름을 쓰는 거죠. 또 우리가 죽었어. 그럼 우리 몸의 사체가 썩어서 우리 몸의 질소가 공기에 있는 질소나 다른 식물에 거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식물체 속에 있던 질소는 아주 먼 옛날 누군가 사람 또는 생명체 구성하는 동물이나 식물 구성하는 생명체 몸속에 있었던 성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1592년 이후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싸우다가 무슨 전투죠? 노량 전투에서 적의 유탄을 맞고서 죽죠. 아니 저기 유탄이요. 아니요. 최신식 무기를 만들어서 1900년대.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총에 맞고 죽죠. 총에 맞고 죽고 그 죽은 시체가 썩어서 돌고 돌아서 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일본군이 단무지에다가 밥을 먹고 배설했는데 그 배설물이 배설물에 있던 질소가 돌고 돌아서 여러분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저희는 따지고 보면 스틸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질소들이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되는 얘기가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네, 노량해전 아니에요? 그렇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적의 총을 맞고서 죽으면서 끝으로 한 말이 있죠. 네. 뭐라 그랬어? 죽음을. 내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 사실 근데 그 죽을 때 으악 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 죽음을 시절에 했었죠. 잠깐만요. 내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 만약에 영어로 된 영화를 만든다면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마라. 영어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현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뭐 만들어요? 원철 어떻게 만들어야 돼? 네? 내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마라. 영어를 이해 못해? 네? 만약 내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총에 맞고서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마라. 영어로 Shut up, boy. 이렇게 뭐죠? 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자, 이렇게 질소가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순환하고 있다. 질소 순환하고 있고, 자연 방전, 질소 고정 기억하십시오. 질소는 계속 순환하고 있고, 그 순환하는 원동력이 바로 누구야? 박테리아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좀 질문 갖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순장군 돌아갔을 때 젠장 하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모릅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제 제가 역대 관심 많아서 집중하느라. 이순신 장군의 이제 그 일대기를 제가 이제 많이 좀 접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름이 기억나는 장군이 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이랑 아니요 그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있던 되게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자기의 부하가 죽었을 때 되게 안타까워했던 명수 장군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 장군
그 장군이 죽었을 때는 굉장히 그 이순신도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이 붙잡혀가고 원균의 휘하로 이제 배속이 되면서 원균 같이 싸우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됐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배설입니다. 배설. 그래서 배설 장군이 죽고 배설 장군이 죽고 나서 굉장히 되게 슬퍼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전투에서 또 이순신 장군이 되게 아꼈던 장군 하나가 죽습니다. 그 장군 이름은 나대용이에요. 그래서 그 장군은 왜 죽었는지 대강 감이 오죠. 그 장군은 왜 죽었을까? 나대용 같아요. 그렇죠.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자, 요거 지어서 가자. 네, 실화 맞아요. 실화 맞아요. 진짜입니다. 나대용. 시존입니다. 사람 이름이 나대용이에요. 예. 그 상황이 좋아요. 잘 써주세요.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자. 신문적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선물 갈게요. 자, 일단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와. 자, 여기에 신문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순서대로 보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네, 저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물은 어떻게 들어올까? 물은 뿌리를 통해서 들어와요. 상투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CO2와 H2로 이용해서 뭘 만들지? 포도당을 만들어요. 만들고 탄소를 방출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체 내에서는 광합성 결과 포당을 만드는데 포당은 물에 녹습니다. 녹는다. 예. 그죠? 단당류니까 녹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저장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다 쓸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포당을 만들자마자 이 포당을 모아서 뭘 만들어?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 녹말의 형태로. 그래서 광합성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녹말을 검출시켜야 돼. 포당을 만들자마자 뭘 만들어? 녹말 형태로 이 포당을 저장해. 이렇게. 그래서 이 식물이 광합성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선 녹말을 많이 만들었지 안 만들었는지 검출하면 되는데 이 녹말을 검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아이언을 통해서 녹말을 검출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식물이 이파리에 녹말을 이미 저장했다가 이걸 이제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되겠지. 줄기나 뿌리 쪽에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보낼 때는 이 녹말을 그냥 녹말의 형태로 보낼 수 없어요. 왜? 녹말은 물에 녹는다 녹지 않는다. 녹지 않는다. 그래서 운반의 형태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녹말을 분해시켜서 설탕의 형태로 분해요. 설탕 형태로 분해서 체관을 따라서 설탕의 형태로 운반합니다. 자, 기억해야 돼. 식물체가 광합성을 한 다음에 녹말 형태로 저장해. 그 다음에 깜깜한 밤중에 쉬고 있을 때 그동안 낮 동안에 모아놨던 녹말을 설탕으로 분해해서 체관을 통해서 운반시킵니다. 체관을 통해서. 오케이? 녹말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설탕은 물에 녹아. 그 다음에 녹말은 다당류야, 설탕은 몇 당류야? 2당류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체온에 따라 설탕 형태로 운반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가서는 뭐 포당 형태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녹말 형태로 저장하고 다른 형태로 각각 목적지에 가서 저장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녹지 않아요. 불용성입니다. 불용성이라서 이 녹말은 저장의 형태로 적합할 뿐이지 운반의 형태로 적합하진 않아요. 왜 녹지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가용성 성분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가용성은 두 가지야. 하나는 설탕과 하나는 포당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1, 2번 동안 다 보자. 이거 딱 잊어본 것 같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죠. 자, 단당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당류가 있고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다 필기 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다당류가 있어요. 다당류가 있는데 단당류는 당이 하나짜리고요. 2당류는 당이 2개짜리야. 다당류는 계속 달라붙은 거, 여러 개 붙은 것을 바로 다당류라고 불러요. 단당류와 2당류 물에 녹아는가? 물에 녹아. 가용성이야. 그렇죠? 얘는 뭐야? 안 녹아요. 불용성이야. 그래서 단당류와 2당류는 물에 녹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들 수 있어. 하나는 운반의 형태, 또 하나는 이용의 형태. 그렇죠? 불용성. 다당류 뭘 느껴요? 우리 몸의 저장의 형태거나 아니면 우리 몸을 구하는 체구성 성분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당류 뭐가 있냐면 포당이 있어요. 포당하고 과당이 있어요. 갈락토스도 있고 이당류는 포도당하고 포당이 붙으면 뭐가 되죠? 땅. 엿당이 되죠? 엿당.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과당이 붙으면 뭐가 되죠? 땅. 설탕이 돼요. 엿당이나 설탕은 그 이당류야. 그 다음에 여기서 붙으면 이제 녹말이라든가 글리코젠이 되겠지. 그렇죠? 엿당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죠? 얘가 녹말의 형태를 전환했다가 운반된 형태를 이렇게 설탕의 형태로 운반하지 않고 포도당의 형태로 운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포당의 형태로 운반하지 않고 이당류인 설탕의 형태로 그래서 한 번만 조용히 조금만 움직이려고. 효율적. 자, 한번 여러분 머리 잘 써봐. 자, 첫 번째 포당 말고 설탕 형태로 운반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지, 그렇죠? 네. 효율성이 무지가 높아. 그러니까 이게 낱개로 여러 번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묶음으로 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삼수가. 삼섭을 좀 맞아. 왜 이렇게 똑똑해? 생물주의자입니다. 산투압의 영향을 어떻게 할까? 줄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포도당으로 운반되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 너무 높아. 그러니까 설탕 형태로 하게 되면 산투압의 영향이 좀 줄어들겠지. 그렇죠? 또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환원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설탕은 다른 이당류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이 설탕은 포당에 비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어때요? 떨어져요. 적어요. 단어도 적다는 거야. 굉장히 안정화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을 가지고 발효할 때 포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엿당이라든가 얘네들은 베네딕트 반응을 해요. 근데 설탕은 베네딕트 반응 안 해요. 얘는 너무 안정적이라서 환원당이라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얘네가 설탕의 형태로 운반된다. 오케이? 됐죠? 어차피 근데 ES 밑으로 보낼 거면 정말 썰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돌 떨구시지 않는데 툭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녹말이 굉장히 큰 입자라서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막히는 그리고 이 녹말이 매우 작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그래서 자꾸 막히면 뭐가 힘들어요. 안 되죠. 아 경기만 지금 이제 마리오 불러야죠 마리오 불러가 그래서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광합성 실험이라고 한번 보자. 광합성 실험. 자, 광합성 실험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광합성 실험을 할 때는 광합성을 얼마나 많이 했냐를 체크를 해요. 그렇죠? 광합성을 많이 했냐 체크를 할 때는 결국은 녹말 생성을 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녹말 생성에 많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기포 발생량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포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광합성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이거 간단히 시험해 봅시다. 먼저 시험관을 준비해요. 시험관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 공을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넣고 이 속에다가 NaHCO3를 넣어요. 탄산수 나트륨을 집어넣는데 이 탄산수 나트륨을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지?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CO2. 얘는 CO2를 제공하기 위해서 탄산수 나트륨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풀을 집어넣습니다. 물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등을 설치해요. 전등을 설치하고 이 전등을 가깝게 또 멀게 하는 거야. 그럼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거지.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면서 얘가 광합성을 많이 할수록 여기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하고 많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렇죠?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양을 가지고서 광합성 얼마나 잘했니 못했니 체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전등을 가까이 했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멀어졌을 때는 기포가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이 기포 발생량을 가지고 광합성 양을 취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기포의 성분은 뭘까? 산소야. 근데 이렇게 실험할 때 여기다가 전등을 놓고서 전등을 가까이 멀리 하면서 이 빛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기포의 수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럴싸한데 이 실험 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변이 통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전등을 멀리 했을 때는 기포수가 적어요. 많이 했을 때는 기포수가 증가하는데 이 실험에서 오로지 변화되는 그러니까 조작변이 딱 한 가지야. 뭐야? 빛의 세기만 변화돼. 근데 전등을 가까이 가져가니까 온도도 어떻게 될까? 높아지게 되겠지. 그럼 이게 기포가 증가한 것이 온도 때문인지 아니면 빛의 세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물이 든 수조를 투명한 수조를 여기다 갖다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열려져서 되고 오로지 빛만 이동을 하겠죠. 빛만 와서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앞에 물이 든 수조를 설치한 이유가 바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 기포 합하는 실험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여기 이제 수조를 준비하고요, 물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NaHCO3 탄산수소나트륨을 준비한 다음에 물풀을 집어넣어요. 자, 물풀을 집어넣으면 물풀 잎사귀들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다음에 여기다가 빛을 쬐는 거야. 물풀 버전 그 농구전에 파는 거. 식물 말하는 거야. 그래요? 내가 구르면서 기포 고정시키는 건 줄 알았어. 저도 이 생각했는데. 자, 잠깐만. 자, 여기 그 식물의 이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빛을 쬐게 되면 이 물풀의 이파리들이 광합성을 하겠지. 광합성 기포가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뜨겠지. 밀도가 가벼우니까 밀도가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뽀글뽀글 생겨요. 이렇게 뽀글뽀글 생기게 되니까 가벼운 때는 어떻게 돼? 뽀로록 하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을 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는 거야. 근데 요 시험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풀 잎사귀를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과학을 했던 것들이 여기 남아있겠지. 일부 기체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눈물 나요. 아니요, 영상자 말고요. 나대지 마시고요. 여기 이게 뭐지? 주사기지? 주사기고요. 여기다 식물의 이파리 조각을 넣어놓고서 여기 피스톤을 누른 다음에 피스톤을 옆으로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당겨요. 압력이 줄어드는 그 압력 줄어들겠지. 그러면 여기 이파리에 들어있던 기체가 어떻게 될까? 빠져버렸지. 원래 있던 기체를 제거하는 거야. 그렇죠?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원래 생긴 기포인지 아니면 이 비세기에 생긴 기포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녹말 생성량을 갖고 실험하는 것은 아이od이나 칼륨 갖고 실험을 하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이거 이해됐죠? 이해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짚읍시다. 또 몇 분까지니? 20분이요. 어? 20분. 25분까지 하냐? 25분. 25분 하냐? 15분이요. 10분까지. 나대지 말고. 15분이에요. 15분. 20분입니다. 15분.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친구가 누가 있지? 아, 없네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진짜 20분. 아니 진짜 20분. 저것도 있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15분이라는 소리라. 저를 믿으시오. 아, 내가 믿었지. 예, 20분까지네요. 네. 진짜 20분. 그리고 요즘에 이 옷이 없어서 못 판다 그러는데 이 나이키 이 후드티가 그 베네수엘라 그 마돈 대통령이 미국에 붙잡혀갈 때 이 옷 입고 이 나이키 이게 선생님 보기가 요즘에 아주 푸절입니다. 참고하고 있는데. 아니 만들어 냈으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이 마약 카르텔이랑 공업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좀 얘기가 좀 복잡한데. 주님 아바타 사격 시험보다 전술 시간이 더 짧아요. 그거 캐시한만에 끝났어요. 아바타 보는 동안 그 베네수엘라 좀 낮추라. 보자. 자, 태포 봐보자. 태포. 자, 태포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과 반대돼요. 얘는 C6H12O6를 산소와 결합해서
CO2와 H2로 분해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던 에너지 ATP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ATP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ATP는 얼마만큼 얻을 수 있냐면 약 32ATP를 얻을 수 있어요. 32ATP를 얻을 수 있고 ATP 1몰당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약 7.3kcal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1ATP당. 그다음에 여기 7.3kcal의 에너지. 1ATP당 7.3kcal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럼 이 글루코스 속에 담긴 실제 활용이 얼마냐면 688kcal 정도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어. 그러면 실제로 글루코스 속에 담긴 에너지가 688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 형태는 요것만큼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 뭘로 바뀌는 거야? 열에너지로 바뀌시다. 그럼 한번 에너지 효율을 한번 따져보자.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면 글루코스에 담긴 에너지가 688 칼로리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32 곱하기 7.3kcal 되겠죠.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몇 프로가 나오지? 계산해봐. 빨리 계산해봐. 대략 30%. 예, 대략 약 30%죠. 예, 약 30%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 속에 담긴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30%만 쓰고 나머지 70%는 열에너지로 빠져요. 근데 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쭉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따뜻한 거지. 만약에 한 번에 박수도 못해 될까? 오면 불붙죠. 그러니까 민우가 집에서 부자 싸운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엄마한테 편지 써야 돼. 엄마 나 미는데 배고파서 못 참겠어. 나 먼저 갈게 엄마.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툭툭툭툭 하면서 밥 먹고 몸에 부딪혀. 그죠?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 이 나머지 70% 에너지 에너지가 발생할 때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에너지가 발생된다.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하나만. 이거 잘 들어. 자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기물 속에 담긴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ATP를 만드는 과정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소 결합판, 즉 호흡의 재료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호흡 기질이라고 불러요. 호흡 기질. 그래서 이때는 포장의 세포의 호흡 기질이 뭐가 되는 거야? 포장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이용 못합니까? 아니요, 이용할 수 있어요. 얘는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하거든. 그런데 아무튼 호흡 유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호흡 유지라고 부르는데 호흡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흡 유지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과 방출되는 CO2의 양의 비례값을 바로 호흡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단을 이용하죠. 그럼 얘가 이게 6이 되고 이게 6이 돼요. 그래서 6개의 산소가 들어가고 6개의 CO2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세포에 이용하면 6O2가 들어가고 6CO2가 빠지니까 호흡률이 뭐가 돼요?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용하면 호흡률이 1.0이 돼요. 근데 탄수화물, 즉 포당 말고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을 우리가 세포에 이용하면 그때는 들어가는 산소와 방출되는 CO2B가 달라지게 돼요. 달라지게 되는데 단백질은 0.8이 되고요. 지방은 0.7이 돼요. 그러니까 4글자, 3글자, 2글자예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흡 기제의 중요에 따라서 호흡률은 그때 달라요. 우와. 아 타임 놓쳤다. 한번 더 해주세요. 아대지 마시고. 자, 이거 실험할 거야. 자, 실험하는데 이거 이제 이해하는 사람 때 예상컨대 이제 5분 정도 남은 시간에 이거 설명할 텐데 예상컨대 이거 이해하는 친구 한 30% 예상합니다. 일단 나 들어가고. 네, 이건 빠지고. 자, 보자. 자, 호흡률이 먼저 설명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야. 여기 시험관을 이렇게 두고서 여기 입구를 막아요. 막은 다음에 여기다가 빨대를 설치하고요. 유리관을 설치하는 거야. 여기 콩이 있어요. 콩. 달아대는 콩이 있어요. 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잉크를 뒀어요. 빨간색 잉크를. 그랬더니 이 빨간색 잉크가 이쪽 방향으로 1cm만큼 이동했어요. 네. 1cm만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험을 똑같이 두고요. 똑같이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 역시 똑같이 발아대는 콩을 뒀고요. 같은 개수만큼 집어넣고 여기다 특수한 장치 뒀어요. 여기다 뭘 뒀냐면 여기다가
NaOH를 적신 종이, NaOH를 적신 종이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수소나 나트륨을. 자 그러면 생물에서 NaOH가 등장하지. 그럼 묻고 따지지 마. NaOH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 NaOH는 CO2를 흡수한다는 얘기야. NaOH는. 그래서 NaOH는 화학을 쓰면 NaOH가 CO2하고 반응을 되면 얘가 탄산 나트륨에다가 물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NaOH를 두게 되면 CO2가 안으로 흡수돼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는 CO2, 얘가 CO2가 아예 여기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잉크를 줬어요. 네. 빨간색 잉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쪽 방향으로 5cm만큼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실험. 여기 똑같이 콩을 뒀고요. 그다음에 유리관을 설치했고 여기다 빨간색 잉크를 뒀어요. 빨간색 잉크를 뒀더니 요 콩 있죠? 요 콩은 좀 다른 콩이야. 요 콩은 발화된 콩이 아니라 삶은 콩이야. 해물콩의 지방인가? 삶은 콩. 얘는 완전 단백 차이. 발화되는 콩이야. 발화되는 콩이야. 발화되는 콩이고 얘도 발화되는 콩이야. 그렇죠? 삶은 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시험관에서 빨간색 잉크가 이동했다는 게 뭐야? 기체 출입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 기체 출입이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 콩의 발화, 콩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시비 털 수 있잖아. 그래서 봐봐. 콩이 죽으니까 안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얘네 이것들은 전부 다 이 발화되는 콩의 세포 호흡에 의해서 이 빨간색 잉크가 움직이는 거야. 볼 수 있겠죠. 원철, 삶은 콩 영어로 뭐야? 보일드 아이쇼 Life is bean. 그렇죠. Life is bean. 욕심은 뭐야? 우리 인생은 콩과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인생은 삶은 비슷하나요? 아무튼 비슷해요. 그래서 삶이 콩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달걀과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삶은 달걀이라고. 그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자, 계속 가자. 자, 계속 보자. 자, 그럼 요건 이제 이쪽에 대분이 되는 거야. 이거 한번 보자. 이거는 1cm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흡수되는 기체와 방출된 기체가 있을 텐데 흡수되는 기체가 더 1만큼 많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한번 보자. 얘가 5cm만큼 이렇게 안으로 빨려서 가게 됐는데 가운데다가 NaOH를 적신 종이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방출되는 CO2가 이쪽 다 흡수돼서 얘를 밀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5cm만큼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산소를 5cm만큼 흡수했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산소를 5cm만 흡수했고 CO2가 또 밀어냈기 때문에 1cm까지밖에 가지 못했어. 그럼 얘는 산소를 5cm만큼 흡수했고요. 그 다음에 CO2를 몇 cm? 4cm만큼 방출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발화되는 콩의 호흡률 조사를 해보면 호흡률을 조사해보면 얼마 나온 거야? 방출되는 산소분의 흡수되는 산소분의 방출되는 CO2의 비가 얼마 나와? 0.8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발화되는 콩은 무엇을 이용해서 현재 발화되고 있다? 단백질을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내가 원천 드시면 돼. 원천 다시 말하자. 삶은 콩 영어로 뭐야? Life is bean. 그렇죠? All life is bean. 우리 인생은 뭐가 비슷하다? 콩과 비슷하다. 그렇죠? All life is bean. 얘는 이해 못했어요 지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다들 라이프 많이 비킨. 라이프 중요한 게 중요한 거야.